1988년 5.18 국회 청문회를 앞두고 노태우 정권이 군에 유리한 쪽으로 증언과 영상을 조작한 정황을 JTBC가 단독 취재했습니다. 당시 군은 증인들이 진술할 내용을 미리 짜놓았고 계엄군의 피해만 강조하기 위해 영상을 조작했습니다. 이명박 정부 당시 국정원이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 직전 쏟아낸 의혹 보도에 개입하기 위해 KBS와 SBS 고위 관계자를 접촉한 정황이 드러난 가운데 논두렁식의 의혹을 단독 보도했던 SBS의 노동조합이 진상조사를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오늘 뉴스룸은 국정농단 사태의 스모킹건이었던 태블릿 PC 특종보도 1년을 돌아봅니다. JTBC의 특별취재팀이 태블릿 PC 관련 내용을 취재하고 보도하기까지의 과정을 공개합니다. 태블릿 PC가 발견됐던 WK 사무실 건물의 관리인 노광일 씨를 전화로 연결합니다. JTBC 취재진이 태블릿 PC를 입수한 구체적인 경위를 비롯해서 여러 이야기를 듣겠습니다. 정부가 다주택자의 대출 한도를 크게 줄인 가계부채 종합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빚을 내서 집을 여러 채 사는 이른바 갭 투자를 막는 것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분홍빛 구름이 떠 있는 것처럼 신비로운 분위기를 연출하는 서양 억새의 핑크뮬리입니다. 구경하려는 인파가 몰려들면서 불과 한 달 만에 수도권의 유일한 군락지가 훼손되고 있다는데요. 어떻게 된 사연인지 잠시 뒤 밀착 카메라에서 전해드리겠습니다. 에너지를 쓰던 자동차가 수소로 에너지를 만드는 시대로 현대자동차. 시청자 여러분, JTBC 뉴스룸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저희들이 단독으로 준비한 첫 소식은 5.18 광주에 대한 기록을 조작하는데 전두환 노태우 정권이 조직적으로 나섰다는 내용입니다. 특히 발포와 관련한 내용에선 더 말할 나위가 없습니다. 그런데 37년이 지나서나마 그 일단이 이렇게 조금씩 드러나는 것은 따지고 보면 시민의 힘에 의해서임이 틀림이 없을 것입니다. 오늘은 작년 10월 24일 JTBC가 박근혜 정부의 국정농단 사건의 스모킹건 태블릿 PC를 세상에 공개한 날입니다. 오늘 뉴스룸은 태블릿 PC 보도를 전후한 당시의 취재 과정을 보도해드리겠습니다. 특히 당시 태블릿 PC를 입수하는 데 결정적으로 도움을 주신 건물관리인 노광일 씨를 처음으로 인터뷰하겠습니다. 우선 말씀드린 대로 오늘 저희들이 단독으로 취재한 전두환 노태우 정권의 5.18 기록 조작과 관련한 소식입니다. 진실을 규명할 수 있었던 첫 번째 기회가 1988년 국회 청문회였는데 당시 노태우 정권은 증언을 할 증인을 철저히 검증을 거쳐서 골랐고 공개할 영상도 치밀하게 조작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지은 기자의 보도입니다. 1988년 노태우 정권 당시 군이 만든 5.18 국정조사 대비 문건입니다. 국회 청문회에 대비해 증인으로 나설 계엄군들입니다. 간부급으로만 골라 사전에 준비시켰던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계엄군 부상자가 속출한 상황과 시민들의 무장 난동 사례, 그리고 자위권 행사의 불가피성 등을 말하라고 시나리오를 만들어줬습니다. 군의 과잉 대응이나 착검 상태, 최초 발포 시기 등을 걸러내기 위해 사전 조사도 실시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계엄군의 과잉 진압 등 결정적인 증거가 될 내용은 미리 없애고 유리한 방향으로 몰아갈 계획을 세운 겁니다. 또 청문회장에서 상영할 영상은 시민들의 극렬한 시위 현장을 부각해서 편집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자위권 차원이라고 주장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일자별로 만든 주요 상황 개요도 조작돼 사실과 다른 내용으로 채워졌습니다. 계엄군의 최초 발포 시간은 5월 21일 13시인데 국정조사 대비책엔 13시에 시민들의 사격이 먼저였고 13시 30분에 계엄군이 대응 사격을 한 것처럼 돼 있습니다. 주요 기록은 물론 증언과 영상까지 조작하는 바람에 기대를 모았던 당시 청문회는 가시적인 성과 없이 끝났습니다. JTBC 이지은입니다. 5.18 특조위가 가짜와의 전쟁이라고 표현할 정도로 상당 부분의 기록과 진술이 왜곡돼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 기록을 근거로 아직도 국내에는 진실 규명을 방해하는 세력이 있다는 것이 특조위의 설명입니다. 정치부 유선희 기자와 이 문제를 짚어보겠습니다. 자, 가짜와의 전쟁 얘기가 나오면서 진실 규명이 이번에도 어려운 게 아니냐 이런 얘기들도 나오고 있는데 어느 정도나 심각한 겁니까? 네, 군 자료나 증언 어느 한쪽이라도 사실에 가까운 신빙성 있는 부분이 있다면 접근이 좀 용이할 텐데
결정적인 기록, 특히 부대 일지나 출동 기록 아니면 관련자의 증언 이런 부분들이 상당 부분 조작된 것으로 확인이 됐고 또 짜맞추듯이 왜곡된 것이 확인이 됐습니다. 예. 이 때문에 이것들을 하나하나 검증하는 작업이 먼저 이루어져야 되는 상황입니다. 예,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인 발포 명령자. 이걸 지금 37년 동안이나 못 찾는 것도 바로 그런 연유에서겠죠. 그렇습니다. 이런 때 반드시 필요한 것이 당시 당사자 아니면 목격자들의 증언입니다. 예. 근데 그런 게 나올 때마다 신군부에서는 조작된 자료들 또 신군부 측의 증언을 들이밀면서 말도 안 된다는 식으로 묵살을 해왔습니다. 예. 또 당시 언론도 조작된 문서나 증언을 믿고 또 섣부르게 증언들을 헛소문 취급해왔던 것도 사실입니다. 예. 아무튼 이번엔 좀 달라야 되는데 이번에도 비슷한 그런 모습이 나타나고 있다 이런 얘기인가요? 네, 어제 특별조사위원회 위원장의 발언을 들어보겠습니다. 예. 당시 및 현재의 군 관계자들은 이미 40년이나 다 되어가는 지나간 일을 끄집어내어 왜 분란을 일으키느냐 진상규명에 집단적으로 반발하는 모습도 감지되고 있습니다. 예. 당시 및 현재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 그렇다면 지금 군에서도 반발이 있다는 얘기잖아요? 있습니다. 드러내놓고 반발하는 것은 아니지만 전투기 출격대기나 아니면 헬기 사격이 말이 되느냐 이런 식으로 비협 조사를 시작할 단계부터 비협조적이고 상당히 부정적인 움직임이 있는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예. 그 과거하고 비슷한 그런 보도들도 나오고 있죠. 네, 40일 동안 전투기 출격대기 문건이 나오지 않았으니까 이번에도 헛소문일 것이다 이렇게 단정적인 보도를 내놓는 곳도 있었습니다. 예. 하지만 특조위 측은 출격대기와 관련된 문건들 역시 신군부가 조작했을 가능성이 아주 크다고 보고서 지금 실체를 파악하기 위해서 계속 조사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자, 그게 틀렸다는 근거는 40일 동안 증거가 나오지 않았다. 그거 하나입니까? 더 있습니다. 당시 다른 조종사들한테 물어봤더니 아닐 거라고 했다. 또 당시 공군 지휘부한테 지휘부를 취재해 보니까 아닐 거라고 말했다. 이런 부분들인데 예. 그런데 당시 지휘부, 당시 김상태 공군 작전사령관은 지금 그 사진에 나오고 있는데 예. 5.18 유공으로 훈장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신군부 정권에서 지금 보시는 대로 전두환 정권에서 참모총장으로 진급을 한 인물입니다. 예. 김 전 사령관의 말을 근거로 어렵게 용기를 낸 조종사들의 증언을 헛소문 취급하는 것이 과연 타당한 일인가 하는 의문이 들고 또 5.18 핵심 당사자들이 가장 원하는 상황이 지금 만들어지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입니다. 예. 그 어느 때보다 이번에는 진실 규명에 대한 의지 또 기대 이런 게 모두 큰 상황인데 이런 섣부른 단정이 과연 적절한 것인가 이런 생각입니다. 예. 유선혜 기자였습니다. 어제 국가정보원 개혁위원회는 이른바 최동욱 검찰총장 찍어내기에 대한 조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그러나 박근혜 정부의 조직적인 개입 가능성을 의심하면서도 결정적인 논란과 관련해서는 실마리를 찾아내지 못했다고 밝혀서 검찰 수사의 필요성이 더 커졌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김혜미 기자입니다. 최동욱 전 검찰총장의 혼외자 의혹은 국정원 댓글 재판이 시작되던 2013년 9월 불거졌습니다. 당시 국정원 직원 송모 씨는 석 달 전부터 관련 정보를 불법 수집하고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그런데 개혁위 조사 결과 송 씨가 수집에 착수한 첫날 이미 관련 첩보가 국정원 2차장에게까지 보고됐습니다. 조직적 개입이 의심되는 대목인데 개혁위는 수사권이 없어 유의미한 자료나 진술을 확보하지 못했습니다. 청와대에 이 사실이 보고됐거나 조선일보에 정보가 유출된 정황도 역시 발견하지 못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러다 보니 현재로선 식당 화장실에서 우연히 혼외자 의혹을 들었다는 국정원 직원의 석연찮은 진술에서 조사가 멈춘 상황입니다. 당장 박근혜 정부 청와대는 첫 혼외자 의혹 보도 당시 행정관 조모 씨가 개인정보 조회에 연루된 것을 확인했는데도 개인적 일탈이라며 그냥 넘겼습니다. 이 사건과 관련해 당시 국정원은 물론 청와대에 대해서도 재수사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는 이유입니다. 앞서 개혁위는 조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검찰에 수사 의뢰를 하라고 국정원에 권고한 상태입니다. JTBC 김혜미입니다. 어제부터 다시 떠오른 노무현 전 대통령의 이른바 논두렁 시계 보도건은 당시 여기에 국정원이 개입했으리란 짐작이 그저 짐작이 아니었다는 것을 드러내주고 있습니다. 이른바 논두렁 시계 보도를 내보냈던 SBS에서는 오늘 노동조합이 진상조사를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이윤석 기자입니다. 2009년 5월 13일 SBS는 노무현 전 대통령 부부가 수사를 피하기 위해 명품 시계를 논두렁에 버렸다고 보도했습니다. 이 보도 열흘 뒤 노 전 대통령은 서거했습니다.
그런데 국정원 개혁위 발표에 따르면 그해 4월 국정원 직원들이 하금열 당시 SBS 사장을 만나 노 전 대통령 의혹에 대한 적극적인 보도를 요청했습니다. 하 사장은 이후 이명박 대통령의 비서실장이 됐고 SBS 보도국장이었던 최금락 씨는 청와대 홍보수석을 지냈습니다. 하 전 사장은 당시 관련 요청을 받은 게 없다고 의혹을 부인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SBS 노동조합은 국정원과 유착 거래가 있었다는 합리적 의심이 든다며 조사를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이런 가운데 해당 보도를 한 기자는 정보 출처를 국정원이 아니라 검찰이라고 주장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대검 중수부의 시계건으로 노 전 대통령을 망신주라는 지시를 한 게 원세훈 당시 국정원장의 측근이란 사실이 새롭게 드러난 만큼 이 부분에 대해서도 연결고리를 찾기 위한 추가 조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JTBC 이윤석입니다. 네, 이명박 정부 당시에 국정원 정보관이 KBS 보도국장에게 비보도를 조건으로 200만 원을 건넸다고 밝힌 것도 역시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국정원 개혁위가 공개한 내용이죠. 당시 KBS 보도국장은 현 고대영 사장으로 사측은 사실 무근이라고 해명했지만 노조 측은 자체 조사 결과 작성된 기사가 실제로 보도되지 못한 정황이 발견됐다고 반박했습니다. 신진 기자의 보도입니다. 전국 언론노조 KBS 본부는 이명박 정부 당시 KBS 보도국장이 국정원으로부터 비보도 조건으로 뒷돈을 받았다는 의혹과 관련해 자체 조사에 들어갔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KBS 정기이사회와 국회 국정감사에서 의혹의 실체가 밝혀지지 않으면 검찰에 고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국정원 개혁발전위원회는 노무현 전 대통령이 검찰 수사를 받던 2009년 5월 국정원의 수사 개입 의혹 관련 보도를 하지 말아달라며 국정원 정보관이 KBS 보도국장에게 현금 200만 원을 집행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밝혔습니다. 당시 보도국장은 현 고대영 사장입니다. 이에 대해 KBS 사측은 사실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또 문제의 기사는 애초에 작성되지 않았기 때문에 기사를 삭제하거나 누락을 지시할 상황이 아니었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노조 측은 자체 조사 결과 국정원 개혁위의 발표에 신빙성이 있다고 했습니다. 당시 정치부 기자가 관련 단신 기사를 작성했지만 부서장이 승인하지 않아 기사가 나가지 않았다는 겁니다. 기자가 기사를 썼는데 사인이 안 나는 경우가 흔한 경우도 아니고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겠죠. KBS 사측은 노조가 사실이 아닌 내용을 공개했다며 법적 대응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말했습니다. JTBC 신진입니다. 검찰은 국정원과 청와대가 개입한 의혹을 받는 관제데모 지원과 관련해서도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현수 전 국정원 기조실장을 불러서 조사 중인데 이 전 실장과 150여 차례 연락을 주고받은 것으로 알려진 장충기 전 삼성 미래전략실 사장도 어제 불러서 보수단체의 자금을 지원한 경위를 조사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장 전 사장은 현재 뇌물공여 혐의 등으로 징역 4년을 선고받고 구속수감 중입니다. 임지수 기자의 보도입니다. 검찰이 장충기 전 미래전략실 사장을 부른 건 이명박 박근혜 정부 당시 삼성의 보수단체 지원 배경 등을 캐묻기 위해서입니다. 삼성이 지원한 단체들은 이른바 관제데모에 나섰던 곳들로 전 정부의 화이트리스트 수사선상에 올라 있습니다. 검찰은 보수단체와 정경련 등의 계좌를 추적하며 삼성이 정경련을 통해 우회 지원하거나 직접 지원금을 건넨 정황도 파악했습니다. 삼성의 지원 규모는 2008년부터 지난해까지 매년 10수억 원대로 현대차나 SK 등 다른 기업에 비해 큰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특히 검찰은 삼성이 거액의 돈을 지원한 배경에 청와대와 국정원의 압박 이외에 다른 요소가 작용한 것은 아닌지도 검토 중입니다. 이와 관련해 최근 검찰은 이미 삼성 미래전략실 고위급 관계자들을 잇따라 불러 조사했습니다. 오늘은 검찰이 이현수 전 국정원 기조실장을 소환 조사 중입니다. 이 전 실장은 지난 2014년 현대차에게 제향 경우회에 대한 지원을 직접 압박하는 역할을 한 인물로 검찰은 삼성의 관제데모 지원에서의 역할도 집중 추궁한 것으로 전해집니다. JTBC 임지수입니다. 국민의 여망을 담은 개헌안을 마련하도록 최순실 씨는 무려 44개의 대통령 연설문을 발표하기 전에 받아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 소추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대통령 박근혜를 파면한다. 지금으로부터 1년 전 오늘 박근혜 전 대통령이 갑작스럽게 개헌 카드를 꺼내서 전국이 요동치던 날 저녁, JTBC는 최순실 씨의 태블릿 PC 관련 의혹을 처음으로 집중 보도했습니다. 그리고 개헌을 발표했던 대통령은 바로 다음 날 제기된 의혹에 대한 대국민 사과에 나섰지만 비정상의 국정을 바꿔내려는 거대한 물결을 막을 수는 없었습니다. 연인원 1,700만 명의 시민들이 광장으로 나왔고 바로 그 시민들이 현대사에 큰 획을 긋는 평화적인 혁명을 이뤄냈습니다. 지금부터는 태블릿 PC 보도 1년을 맞아서 태블릿 PC 보도가 나오기까지의 과정과 그 이후의 얘기들을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JTBC의 태블릿 PC 보도가 국정농단의 실체를 풀어낸 과정을 이희정 기자가 보도해드립니다. 지금부터는 이른바 청와대 비선 실세로 지목된 최순실 씨 관련 소식을 집중 보도하겠습니다. 박근혜 정부 연설문 가운데 백미라고까지 평가를 하는 드레스덴 연설문도 보신 것처럼 최순실 씨는 미리 받아봤습니다. JTBC의 태블릿 PC 보도는 비선 실세 의혹이라는 말 한마디에도 민감하게 대응했던 박근혜 당시 대통령을 바로 다음 날 기자회견장에 서게 했습니다. 개인적인 의견이나 소감을 전달해주는 역할을 하였습니다. 일부 연설물이나 홍보물도 같은 맥락에서 표현 등에서 도움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태블릿 PC 보도가 얼마만한 크기인지를 대통령이 아닌 정치인으로서 감지했던 겁니다. 보도 당일 오전 박 전 대통령이 국면 전환용 카드로 꺼내들었던 개헌론도 태블릿 PC 보도 이후 완전히 자취를 감췄습니다. 태블릿 PC 보도 사흘 뒤부터는 검찰이 수사본부를 꾸리고 본격 수사에 나섰습니다. 최순실 씨는 태블릿 PC는 내 것이 아니다, 쓸 줄도 모른다며 비선 실세 의혹을 전면 부인했습니다. 그러나 태블릿 PC를 국정농단 사건의 스모킹건으로 만든 건 바로 최순실 씨 본인이었습니다. 태블릿 PC에 대한 은폐 지시를 한 본인 목소리가 공개되면서입니다. 큰일났네. 그러니까 그한테 정신 바짝 차리고 걔네들이 이게 완전히 그 조작품이고 얘네들이 이거를 이거 훔쳐가지고 이렇게 했다는 걸 몰아야 되고 이후 또 다른 스모킹건인 정호성 전 비서관의 휴대전화 음성 파일과 안종범 전 수석의 수첩을 통해서 태블릿 PC에 담긴 정황이 하나둘 실체를 드러냈습니다. JTBC 이희정입니다. 태블릿 PC 보도 이전과 이후에 가장 급변한 것은 검찰 수사였습니다. 그전까지 머뭇거리는 듯 보였던 검찰은 보도가 나간 뒤 사흘 뒤인 10월 27일 특별수사본부를 꾸렸습니다. 그 이후에 정호성 전 청와대 비서관의 휴대전화 압수수색, 또 안종범 전 수석의 업무수첩 압수수색 등이 잇따라 이루어졌죠. 사건을 푸는 가장 중요한 단서들이 모두 이때 입수되는 것입니다. 태블릿 PC 보도 이후에 불과 일주일 사이에 드라마틱하게 전개된 수사 상황은 사실 전체 수사에 결정적으로 작용했던 것입니다. 이것이 결국 박 전 대통령 구속과 탄핵까지 이어졌습니다. 검찰 취재 기자와 함께 당시 상황을 짚어보겠습니다. 심수미 기자가 나와 있습니다. 기업들의 미르재단 출연금과 관련해서 최순실 씨와 안종범 전 수석 등이 고발되는 것이 9월 29일 작년에, 그러니까 태블릿 PC가 보도되기 거의 한 달 전쯤 그때였습니다. 사건 배당이 늦어지면서 당시 여론의 문매를 맞았던 기억이 납니다. 네, 지난해 서울중앙지검은 이 고발장이 접수된 지 6일 만인 10월 5일 사건을 형사 8부로 배당을 했습니다. 통상 고발장이 제출되면 하루 이틀이면 배당이 되는데 주말과 개천절 연휴를 감안하더라도 상당히 오래 걸렸습니다. 그만큼 검찰 수뇌부에서 이 사건의 수사 강도 또 방향에 대해서 고민이 깊었다는 방증으로 보입니다. 그때 이제 또 한 가지 문제가 된 것이 주요 재벌 기업이라든가 전경련, 심지어 청와대까지 연루된 이 상황, 이 사건을 특수부에 배당하는 것이 사실은 상례인데
일반 형사부에 지금 배당을 하지 않았었습니까, 그때? 네. 예. 단순 고소고발 사건을 맡는 그 형사 8부에 배당을 했다는 것 자체가 그만큼 수사 의지가 없다라는 비판이 쏟아졌었는데요. 예. 특히 이제 당시가 올해처럼 국정감사 시즌이어가지고 법무부와 또 검찰 국감에서 야당이던 민주당과 또 국민의당에서 거센 비판과 지적을 받기도 했습니다. 예. 배당된 지 약 2주일이 지난 시점까지도 검찰은 아무런 움직임을 보이지 않았는데요. 당시 재단과 관련해서 왜 압수수색을 하지 않느냐, 임의 제출 형식으로라도 관련 자료 제출을 받은 것이 있느냐, 혹은 뭐 그 밖에 어떤 수사 진척이 있느냐는 기자들의 질문에 당시 노승권 서울중앙지검 1차장은 바늘 허리에 실을 끼울 수 없지 않느냐, 바늘 귀에 실을 끼워야지 라면서 본격적으로 수사에 나설 수준이 아니라는 말을 했습니다. 예. 저희가 그 최순실 씨가 연설문을 수정하고 있다라는 것, 그걸 보도한 것이 그 전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태블릿 PC 보도 전이었죠. 바로 심수미 기자가 보도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때? 근데 이제 그 보도가 나온 이후에, 즉 연설문을 수정한다고 보도가 나온 이후에 검찰이 일부 관계자들을 소환 조사하기 시작했던 것으로 기억을 합니다. 예, 그렇습니다. 10월 19일 저녁에 저희 JTBC가 최순실 씨가 대통령 연설문을 수정한다라는 보도를 했고요. 검찰은 이튿날 처음으로 이 문체부 공무원을 시작으로 해서 그 다음 날에는 정동구 전 K스포츠재단 이사장 등을 차례로 소환 조사하기 시작했습니다. 예. 그런데 이때까지만 해도 청와대가 한 발 빨랐습니다. 이 검찰 수사 상황을 실시간으로 파악하면서 그 관련자들에게 입단속을 시켰던 걸로 보이는데요. 예. 지금 보시는 화면이 김필승 전 K스포츠재단 이사가 검찰 출석 하루 전인 10월 22일에 안종범 당시 정책조정수석 측으로부터 받은 문건을 재구성한 겁니다. 바로 전날, 그러니까 불과 십수시간 전에 검찰이 조사한 정 전 이사장의 진술 내용이 담겨 있고요. 또 이 검찰 질문에 답변하기 곤란하거나 애매한 상황엔 기억이 안 난다, 잘 모른다고 말하라는 가이드라인도 적혀 있었습니다. 예. 자, 그래서 태블릿 PC 보도를 한 이후에, 그러니까 10월 24일 이후에 수사가 본격화되고 이때부터 이제 진술을 번복해서 검찰 수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하게 되는 건 인물들도 나오게 되는 거죠. 네, 박헌영 전 K스포츠재단 과장이 가장 단적인 예인데요. 예. 그 10월 24일 오전에 처음으로 검찰에 출석해서 한 말은 최순실이란 사람을 모른다. 고영태도 누군지 모른다라고 주장을 했었습니다. 지금 생각하면 그건 뭐 말도 안 되는 얘기인데. 그렇죠. 예. 그런데 이날 저녁 이 JTBC가 태블릿 PC 보도를 하면서 형사 8부에는 특수부 검사 3명이 투입돼서 특별수사팀으로 확대가 됐고 예. 그 26일 대대적인 압수수색을 벌입니다. 바로 그 다음 날인 27일에 이영렬 당시 서울중앙지검장을 본부장으로 하는 이 특별수사본부가 발족됐습니다. 예. 이후에 박 과장뿐 아니라 전경련 또 재단 관계자 등이 앞선 조사에서는 두려워서 제대로 말하지 못했다라면서 사실관계를 밝히기 시작했습니다. 예. 자, 당시 수사팀 검사들은 현직 대통령을 아무튼 피의자로 해서 특검에 넘긴 상황이 됐습니다. 검사들은 그날을 어떻게 기억을 하고 있던가요? 네, 수사팀에 있던 한 부장검사를 박 전 대통령이 재판에 넘겨진 이후에 따로 만났는데요. 예. 그의 기억에 10월 24일은 매우 특별한 날이었다고 합니다. 24일 오전에 자신의 사무실에서 박 전 대통령이 개헌 이슈를 내놓는 걸 보고 역시 정치 승부사구나라는 생각과 함께 앞으로 관련 수사가 더 이상 나아가기 어렵겠다라는 생각을 했다는 겁니다. 예. 결과적으로 이 현직 대통령 앞에서 정치 상황을 주시하며 미적대던 검찰도 저희 보도 이후에 적극적으로 수사에 나선 셈입니다. 예. 그 검사는 그러면 태블릿 PC 보도 이후가 나온 이후에는 어떤 생각을 했다는 얘기는 안 합니까? 저희 보도에 매우 고마운 생각을 가졌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예. 태블릿 PC 보도가 나간 그 주에 검찰이 거의 매일 이제 압수수색을 했던 것으로 기억을 합니다. 그때 사실은 이 사건 전체를 좌우할 수 있는 증거물들이 다 압수가 됐던 거죠. 그렇습니다. 아까 앞서 말씀드렸던 검찰 관계자의 말을 재인용하자면 일단 바늘 귀에 실을 끼운 검찰은 광폭 행보를 보였습니다. 예. 특히 10월 29일 당시 모두 현직이었던 그 안종범 전 수석과 정호성 전 비서관, 또 김종 전 문체부 2차관 등의 자택을 압수수색했는데요. 예. 이때 검찰이 안 전 수석의 수첩과 또 정 전 비서관의 휴대전화를 압수하지 못했다면 아마도 이번 국정농단 수사는 사실상 실패했을 것이라는 말까지 나옵니다. 예. 정 전 비서관은
예전에 아내에게 처분해달라고 맡겼던 휴대전화가 검찰 수사관의 손에 들려 나오는 것을 보고 정말 눈앞이 노래졌다. 또 압수수색이 끝나고 아내를 붙잡고 정말 많이 울었다라고 검찰 조사에서 진술하기도 했습니다. 예. 그리고 이날 저녁 이 광화문 광장을 비롯해서 전국 각지에서 이 박 전 대통령 퇴진을 요구하는 촛불 집회가 처음으로 열렸습니다. 그렇군요. 아무튼 기억이 새록새록 나긴 합니다. 알겠습니다. 심수미 기자였습니다. 자, 기자 한 사람을 더 만나야 되는데요. 서복현 기자가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JTBC가 태블릿 PC를 보도하기 불과 몇 시간 전만 해도 박근혜 전 대통령은 개헌 카드를 꺼내면서 전국을 돌파해 나가려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런데 불과 하루 만에 갑자기 대국민담화를 통해서 사과문을 발표하면서 국면은 빠르게 극적으로 전환이 됩니다. 하루 사이에 과연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일까요? 정치부 서복현 기자 지금 나와 있습니다. 자, 태블릿 PC 보도 이전에 박 전 대통령과 청와대 입장은 강경했던 것 같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당시에 미르재단과 K스포츠재단에 최순실 씨가 개입했다 이런 보도들이 나왔었고요. 예. 그리고 지난해 10월 19일에 JTBC는 최 씨가 제일 좋아하는 것이 대통령 연설문 수정이다 이런 고영태 씨의 발언을 보도를 했습니다. 예. 재단 문제에 대한 박 전 대통령의 입장은 이랬습니다. 직접 한번 들어보시죠. 예. 심지어 재단들이 저의 퇴임 후를 대비해서 만들어졌다는데 그럴 이유도 없고 사실도 아닙니다. 만약 어느 누구라도 재단과 관련해서 자금 유용 등 불법 행위를 저질렀다면 엄정히 처벌받을 것입니다. 예. 그리고 이 최순실 씨가 연설문을 수정했다는 보도에 대해서는 당시 이원종 비서실장은 국회에 나와서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이것도 한번 들어보시죠. 예. 봉건 시대에도 있을 수 없는 얘기가 어떻게 그런 것이 밖으로 활자화되는지 정말 개탄스럽습니다. 예, 이렇게 봉건 시대란 단어는 그때 그래서 화제가 됐습니다. 그렇죠. 이렇게 박 전 대통령 그리고 비서실장까지 전혀 흔들림이 없었습니다. 예, 겉으로는 물론 그랬겠지만 안으로는 좀 다급함을 느꼈을 수도 있지 않을까요? 예, 그 증거가 있는데요. 예. 지난해 10월 22일 안종범 전 수석의 수첩에 적힌 내용입니다. 예. 보시면요. 국면 전환 대책, 시정연설, 개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결국 개헌 얘기가 그때 본격적으로 나오는 거군요. 그렇죠. 참모들이 모여서 회의하는 자리에서 적었던 건데요. 국면 전환용으로 개헌을 들고 나오기로 결정을 한 겁니다. 예. 자, 개헌에 반대했던 박 전 대통령이 갑자기 개헌 카드를 뺐다는 것. 이건 강력한 개헌 카드로 예. 사실 정치권에서 개헌만큼 큰 뉴스는 없으니까요. 그렇죠. 그걸로 이제 다른 의혹을 덮으려 했다 이런 얘기가 될 수밖에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바로 박 전 대통령이 했던 말 중에요. 그 답이 있습니다. 직접 들어보시죠. 예. 지금 우리 상황이 블랙홀 같이 모든 것을 빨아들여도 상관없는 그런 정도로 여유가 있는 그런 상황이냐 이거죠. 예. 본인 스스로가 개헌은 블랙홀처럼 모든 것을 빨아들인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개헌을 지난해 10월 24일에 빼든 겁니다. 예. 이 발언 들어보시죠. 저는 오늘부터 개헌을 주장하는 국민과 국회의 요구를 국정 과제로 받아들이고 개헌을 위한 실무적인 준비를 해 나가겠습니다. 예. 자, 그 상황이 그대로 지속됐더라면 지금의 한국 사회는 또 어떻게 됐을까 하는 궁금증도 갖게 됩니다. 실제로 언론들은 그 부분을 굉장히 대서특필했으니까요. 그렇습니다. 연설 직후부터 언론사들의 속보가 이어졌고요. 실제로 지상파 3사의 메인 뉴스 톱뉴스는 개헌이 차지했습니다. 예. 박 전 대통령이 말했던 대로 블랙홀처럼 모든 것을 빨아들일 수 있는 상황인데요. 저희 취재팀도 이 개헌 발표로 이 태블릿 PC 보도가 묻히는 것이 아닌가 이런 우려를 했던 것이 사실입니다. 예. 일부에서 했겠죠. 예. 예. 아무튼 그래도 보도는 했습니다. 그렇다 해도 개헌까지 꺼낸 박 전 대통령이 다음 날 바로 사과를 한다는 것은 사실은 상상하기 좀 어려운 것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때 기억이 나는데요. 이 기존대로 의혹을 강하게 부인하면서 JTBC를 겨냥한 이 공세적인 발언이 나올 수도 있다고 예상을 했습니다. 예. 이 때문에 당시 저를 비롯한 취재팀은 더 강하게 후속 보도를 내기로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박 전 대통령은 이 연설문 등에 국한된 반쪽 사과이긴 했지만 사과문을 냈습니다. 예. 그렇다면 태블릿 PC 보도 후에 밤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던가 하는 것. 제가 아까 이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그런 의문이 남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보도 후에요. 청와대가 긴박하게 돌아가는 것은 맞습니다. 저희도 이 청와대 쪽에 돌아가는 상황을 직간접적으로 알아봤는데요. 예. 한마디로 난리가 났다 이런 반응이었습니다. 다른 언론사들도 저희 보도에 대해서 청와대 입장을 계속 물었는데요. 아무 반응도 없었습니다. 그러면서 반응이 없기 때문에 물론 부인을 했을 거다 이런 예상들을 했었는데 아무 반응이 없었기 때문에 예. 추정 보도들이 잇따라서 나왔습니다. 만약 그때 적극적으로 부인을 했다면 또 다른 언론들의 상황이 어땠을지는 지금 판단하기 좀 어렵긴 합니다만은. 예. 자, 난리가 났다. 그러니까 박 전 대통령은 물론이고 참모들도 그 시간 동안에 대책을 논의하지 않았을까요? 그런데요, 이 말씀드렸지만 당시 이원종 비서실장은 봉건 시대에도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이렇게 국회에서 얘기했습니다. 이 말만 보면 이 비서실장도 박 전 대통령과 최순실 씨와의 관계를 몰랐을 수도 있습니다. 국회에 예. 나와서 이렇게 얘기했기 때문에요. 그리고 안종범 전 수석은 이 사과에는 관여를 못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리고 사과를 할 것이냐 말 것이냐 판단하는 데 있어서 안종범 수석은 역할을 하지 않았다. 예, 못하는 예.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왜냐하면 안종범 수석 자체가 이미 당시에도 의혹의 당사자로 지목이 돼 있었기 때문에요. 예. 그리고 김재원 당시 정무수석은 사과에 반대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예. 나머지 핵심 참모들이 남지만 당시 어떤 입장이었는지는 아직까지 확인이 되지 않고 있는데요. 다만 도대체 JTBC 보도가 맞는 거냐 이걸 모두가 궁금해했지만 아무도 정확하게 알고 있는 사람은 없었다고 합니다. 예. 자, 그럼 제일 중요한 박 전 대통령의 움직임은 어땠습니까? 지금 상황에서요. 박 전 대통령의 사과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추정되는 인물 바로 최순실 씨입니다. 통화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박 전 대통령은 24일 밤 그러니까 태블릿 PC 보도 이후부터 25일 새벽까지 수차례 차명폰으로 최순실 씨와 통화를 한 것으로 특검에서 조사가 됐습니다. 예. 태블릿 PC 보도에 대한 대응을 논의한 것으로밖에 볼 수가 없는데요. 그 후에 물론 박 전 대통령은 사과를 했고요. 예. 물론 그 대화 내용을 지금 알 수는 없습니다만 그렇습니다. 추정은 된다 하는 것이죠. 예. 사과 이후로 또 추정되는 것은 태블릿 PC 안에 저장된 것이 무엇인지 예. 사실 알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물론 저희들은 알고 있었지만 예. 그렇죠. 뭐가 있을지 모른다는 것이 더 크게 작용하지 않았을까요? 그 이유도 있었을 것입니다. 예. 그러니까 연설문 관련된 사과만 하면 이 상황이 끝날 것이다 이렇게 생각했을 수도 있는 것이죠. 예. 그런데 이 태블릿 PC 안에 각종 자료는 이메일을 열면 자동 저장되는 그러니까 눈에 잘 띄지 않는 캐시 폴더에 상당 부분 저장이 돼 있었습니다. 예. 그러니까 최 씨와 통화를 했지만 최 씨 자신도 자신이 열어본 것이 태블릿 PC에 고스란히 저장돼 있었다 이렇게 알 수 없었을 측면이 있는 건데요. 예. 그렇기 때문에 결국 박 전 대통령 사과는 JTBC 보도를 인정하는 셈이 됐고요. 첫날 보도를 인정하는 셈이 됐고 예. 더욱이 연설문만 국한된 사과는 다른 기밀도 유출됐다는 JTBC의 후속 보도로 진정성이 없는 것으로 드러나면서 비난 여론이 더 거세졌습니다. 예. 그 이후에 뭐 후속 보도가 본물처럼 예. 저희들뿐만이 아니라 그렇죠. 다른 언론을 통해서도 쏟아져 나왔고 그것은 뭐 거부할 수 없는 커다란 물결이 아니었던가라는 생각도 듭니다. 서복현 기자였습니다. 자, 이처럼 태블릿 PC 보도 이후에 박근혜 전 대통령이 바로 사과를 했지만 최순실 씨는 이를 부인했습니다. 자신의 것이 아니고 쓸 줄도 모른다 이렇게 주장을 했죠. 최 씨의 입에서 출발한 이른바 태블릿 PC 음모론은 일부 친박 세력과 극우 매체 등의 조작설로 번졌고 이런 왜곡된 주장이 거짓으로 판명될 때마다 또 다른 허위 주장이 꼬리를 물었습니다. 아무리 과학적인 근거를 가지고 설명을 해도 정치적 목적이 뚜렷한 이상 허위 주장은 끊일 줄을 몰랐고 이런 상황이 지난 1년 동안 계속됐습니다. 그러나 검찰은 어제 공개석상에선 처음으로 국정감사를 통해서 최순실의 태블릿 PC인 이유를 낱낱이 설명했습니다. 김태영 기자입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이 사과한 다음 날 최순실 씨는 언론 인터뷰를 통해 입장을 내놨습니다. 최 씨는 태블릿 PC가 자신의 것이 아니라고 했지만 태블릿 PC로 촬영한 셀카 사진이 공개되면서 곧바로 거짓으로 드러났습니다. 이어진 검찰 수사에서도 최 씨의 동선과 태블릿 PC 위치가 정확히 일치하는 등 부인할 수 없는 증거들이 나왔습니다. 그런 이유로 최성원의 사용한 태블릿 PC라고 저희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러자 이번엔 조작설이 등장했습니다. 최 씨 측근인 고영태 씨 등 제3자나 JTBC가 의도적으로 태블릿 PC를 만들었다는 의미였습니다. 하지만 이런 허위 주장 역시 태블릿 PC를 개통한 김한수 전 청와대 행정관의 증언과 태블릿 PC가 발견된 장소인 더 블루케이 건물 관리인 노광일 씨의 진술에 따라 거짓으로 확인됐습니다.
최근엔 박 전 대통령 대선 캠프에서 일했던 신혜원 씨가 해당 태블릿 PC를 자신의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신 씨가 자신에게 태블릿 PC를 제공했다고 지목한 김희종 전 청와대 행정관은 신 씨가 사용한 것과 JTBC가 보도한 태블릿 PC는 다르다고 했습니다. 월간조선과 인터넷 매체인 미디어워치 등은 검찰의 태블릿 PC 포렌식 보고서 내용을 분석했다면서 최 씨의 것이 아니란 취지의 주장을 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검찰은 어제 국정감사에서 태블릿 PC에 대해 과학적 수사 과정을 하나하나 설명하면서 이런 왜곡 주장을 반박했습니다. 검찰은 태블릿 PC를 둘러싼 근거 없는 음모론에 대해 수사 가능성도 내비쳤습니다. JTBC 김태영입니다. 당초 최순실 씨의 국정농단 의혹이 불거진 것은 작년 9월이었습니다. 저희 JTBC도 뉴스룸의 특별 취재팀을 꾸려서 본격 취재에 나섰습니다. 그리고 한 달여 만에 최 씨의 사무실에서 바로 태블릿 PC를 발견하고 충격적인 국정농단 실체를 고스란히 전해드릴 수가 있었습니다. 저희가 태블릿 PC를 발견할 수 있었던 것은 어느 날 갑자기 생긴 일은 아니라 최 씨 주변 인물들에 대한 다각적인 취재가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일이었습니다. 먼저 김필준 기자가 태블릿 PC를 발견하기 직전까지의 과정을 전해드리고 이어서 이 태블릿 PC가 발견된 건물 관리인 노광일 씨를 직접 전화로 연결해서 그 당시의 상황을 들어보겠습니다. 비선 실세의 국정농단 의혹이 처음 불거진 건 2016년 7월입니다. 정경련과 대기업이 미르재단 설립에 수백억 원을 지원한 배경에 안종범 전 청와대 경제수석과 문학의 황태자로 불렸던 차은택 씨가 있다는 의혹이었습니다. 2016년 9월 K스포츠재단 이사장이 최순실 씨의 단골 마사지 센터 운영자라는 게 밝혀지면서 의혹은 더 커졌습니다. 당시 최 씨 주변을 추적하던 취재진은 10월 4일 여의도의 한 호텔 커피숍에서 미르재단의 핵심 인물인 이성한 전 사무총장을 접촉해 최 씨의 측근인 고영태 씨의 존재를 알게 됐습니다. 아시안게임 펜싱 금메달리스트 출신인 고 씨가 대통령 가방을 만든다는 사실을 파악하면서 최 씨와 박 전 대통령의 연결고리를 확인한 겁니다. 취재진은 다음 날인 5일 이 전 총장을 통해 경기도 하남의 식당에서 고 씨를 직접 만났습니다. 고 씨는 당시 취재진에게 최 씨가 태블릿 PC를 들고 다니며 대통령 연설문을 수정한다는 충격적인 증언을 했습니다. 고 씨의 추가 행적을 쫓고 있던 취재진은 10월 13일 국회 보도자료를 통해 WK라는 회사를 파악했습니다. 당시 WK 등기를 떼본 결과 고 씨가 등기 임원인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10월 18일 새벽 경향신문 보도를 통해 최순실 씨가 독일 유령법인 비덱스포츠라는 회사를 통해 국내 대기업으로부터 각종 자금을 지원받은 사실이 알려졌습니다. 비덱스포츠는 WK의 독일 법인과 주소와 주주 구성이 같은 쌍둥이 회사였습니다. 18일 오전 9시 취재진은 WK 역시 독일 비덱스포츠와 같이 최 씨의 국정농단 근거지로 파악하고 WK 청담동 사무실에 도착했습니다. 취재진은 건물 관리인 노광일 씨의 협조를 통해 사무실에 들어가 WK 직원들이 버리고 간 책상에서 방전된 상태의 흰색 태블릿 PC를 발견했습니다. JTBC 김필주입니다. 네, 지금부터는 예고해드린 대로 노광일 씨와의 인터뷰를 진행하겠습니다. 이분이 안 계셨다면 JTBC의 태블릿 PC 보도도 없었을 것입니다. 돌이켜보면 그때 노광일 씨가 저희 기자한테, 즉 조금 전에 보도해드린 김필준 기자에게 열어준 WK 사무실 문은 국정농단 사태의 실체로 들어가는 진실의 문이었다고 해도 결코 과언은 아닐 것입니다. 이 일로 인해서 검찰 조사를 받고 재판의 증인으로 출석하고 또 신변의 위협을 느끼는 등 여러 가지 불안하고 불편한 상황을 겪어왔습니다. 그래서 당시에는 또 지금까지도 저희는 따로 인터뷰를 요청하지는 않았습니다. 다만 태블릿 PC 입수 경위나 실체를 놓고 여전히 터무니없는 흠집 내기를 시도하는 사람들이 있어서 인터뷰를 이제 1년을 맞아서 제안을 했고 노광일 씨 또한 흔쾌히 응해 주셨습니다. 전화로 연결하겠습니다. 노광일 씨 나와 계시죠? 네, 노광일입니다. 안녕하셨습니까? 네, 반갑습니다. 예. 네. 탄핵 이후에 저하고는 간단하게 통화를 하신 적이 있는데 그때 저의 느낌은 굉장히
담담하고 담백하게 말씀하시는 분이다 하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오늘도 그렇게 말씀하실 것 같은데 우선 JTBC가 태블릿 PC를 보도한 날은 꼭 1년 전 오늘이지만 노광일 씨 도움으로 WK 사무실에서 태블릿 PC를 발견한 날은 그날로부터 일주일 전인 18일이었습니다. 당일의 기억이 생생하실 것 같은데 직접 시청자 여러분께 좀 전해주시겠습니까? 네, 알겠습니다. 기자가 처음 찾아온 게 오전 10시쯤으로 기억합니다. 처음에는 신분을 안 밝히고 4층 이사 간 사람들이 어디로 갔냐고 물어서 모른다. 부동산 가서 알아보라고 하고 보냈습니다. 1시간쯤 뒤에 다시 와서 JTBC 기자증을 보여주더라고요. 예. 그래서 처음부터 JTBC 기자라고 했으면 제가 협조를 했을 텐데 하고 뭘 원하는지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WK가 이사 가면서 남기고 간 게 없느냐 물어봐서 잡동사니밖에 없을 거라고 하니까 그래도 사무실을 한번 볼 수 있겠느냐고 해서 제가 사무실 문을 열어서 보여줬습니다. 예. 고영태 상무가 쓴 서랍에 태블릿 PC가 있었습니다. 그걸 꺼내서 열려고 하는데 전원이 나가 있고 충전할 곳이 없었습니다. 예. 그래서 김필준 기자가 가져가도 되겠냐고 해서 가져가라고 했습니다. 예. 근데 이제 퇴근 시간 무렵에 김 기자가 다시 와서 상당히 중요한 것 같다며 그 자리에 두자고 해 4층으로 같이 가서 그 위치에 도로 놔뒀습니다. 예. 그러면서 그때 제가 이제 김 기자한테 좋은 정보가 있느냐고 물으니까 생각보다 좋은 정보가 많다고 해서 다행이다라면서 보도나 좀 잘 해달라고 당부해서 보냈습니다. 예. 다음 날 각 언론사들이 찾아와서 묻길래 모른다고 하고 다 돌려보냈습니다. 그런데 20일에 김 기자가 다시 와서 누가 가져가거나 안에 있는 자료를 폐기할 수 있으니 가져가서 보관하겠다고 해서 그러라고 했습니다. 예. 네. 아, 예. 상황이 상세하게 말씀해 주셨는데 네네. 자신이 열어준 그 사무실에 대통령 탄핵에 스모킹건이 남아있을 것, 처음엔 물론 상상도 못 하셨을 것 같습니다. 네네. 보도에, 저는 이제 그 보도에 조금만 단서라도 됐으면 하는 그냥 순수한 심정에서 그냥 뭐라도 도와주고 싶었었는데 예. 그렇게 큰 게 나올 줄은 저도 상상도 못했죠. 예. 네. 그때 그러니까 WK가 이사를 나가서 빈 사무실이었다고 하지만 임차 계약 기간은 몇 달 남아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래서 혹시 노광일 씨 자신이 한 일로 인해서 자칫 곤란한 상황에 빠질 수도 있다. 이것을 생각하진 않으셨습니까? 그래서 이제 임차 계약 만료일이 2017년 1월 13일이어서 예. WK에 묻고 열어주는 것이 맞는데 기자가 왔다고 물어보면 누가 열어주라고 하겠습니까? 예. 그래서 1차적으로는 건물주와 임차인에게 미안하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예. 하지만 개인적인 불이익보다는 공적인 가치가 크다고 판단됐으며 JTBC가 가장 공정한 사실에 입각에 보도할 거라고 생각해 진실을 경험행에 조금이라도 더 됐으면 하는 심정에서 협조를 했고요. 예. 10월 24일 보도 이후에 WK 유상영 이사가 전화를 해서 문을 기자들에게 열어줬느냐 묻길래 아니라고 했고 두 번째, 세 번째 전화에도 부인했습니다. 그랬더니 12월 8일 JTBC의 입수 경위 보도를 보고서 12월 12일 직접 내방하여 왜 나한테는 세 번이나 부인하고서 12월 8일 JTBC 보도에서는 적극 협조했느냐고 하면서 묻길래 예. 사실 11월 3일 검찰 출두해서 진술하면서 거짓말을 할 수 없어서 예. 사실대로 다 진술했다. 그런데 미처 정황이 없어서 이 진술한 사실을 알려드리지 못해서 정말 미안하다고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예. 그랬더니 유상영 이사는 제가 부인한 사항을 바탕으로 해서 훔쳐간 걸로 검찰에서 진술했다면서 원래대로 진술하면 안 되겠느냐며 훔쳐간 걸로 해야 법정 증거 능력이 없다 하고 또 법정에서 관리인이 불이익을 당하지 않는다기에 예. 불이익을 당해도 할 수 없다. 사실대로 진술할 수밖에 없다고 하자 그럼 할 수 없죠. 이렇게 말했습니다. 예. 근데 검찰에서 조사를 받지 않으셨습니까? 이 건으로 해서. 네네.
예, 그때 검찰 조사를 받을 때도 뭐 예를 들면 이제 다른 언론사 기자들한테는 협조를 안 하고 왜 그러면 JTBC한테만 협조했느냐. 이 집중 추궁을 당하셨다고 들었습니다. 뭐라고 묻고 뭐라고 답하셨습니까? 거기서는 그 뭐 JTBC하고 사전에 짜고 한 거 아니냐. 예. 또는 뒷거래 한 거 아니냐는 뉘앙스로 수사관들이 돌아가면서 반복해서 이제 물었습니다. 검찰에서도 그렇게 물어봤다는 얘기입니까? 예. 그런 뉘앙스로 해서 이제 물어봤습니다. 예. 근데 이제 평소 제가 이제 손석희 차장을 존경하고 믿기 때문에 JTBC 기자에서 내가 적극적이고 능동적으로 이렇게 협조한 거라고 진술했습니다. 예. 감사하고 좀 쑥스럽기도 합니다만 아무튼 알겠습니다. 근데 그 최순실 씨는 사무실에 자주 온 편이었습니까? 혹시 최순실 씨가 누구라는 것에 대해서 사전에 아신 적이 있습니까? 아니면 보도가 난 이후에 아셨습니까? 네네. 보도가 나간 후에 알았습니다. 예. 그리고 김필준 기자가 이제 태블릿 PC 안에 들어있던 그 사진을 보여주면서 아는 사람이냐고 이렇게 물어보길래 고영태, 박헌영은 매일 보니까 확실히 알고 최순실이는 잘 몰랐습니다. 예. 그냥 강남에 돈 많은 복부인이 투자하고 한 달에 한두 번 정도 왔다 갔다 하는 걸로 생각했습니다. 예. 예, 보신 그리고- 적은 기억이 난다 그런 말씀이시군요. 네, 봤는데 이제 제가 관심이 없었기 때문에 예. 그 사람이 최순실이라는 건 모르고 그냥 강남에 있는 복부인 정도 예. 투자해서 왔다 갔다 한 걸로 그렇게 알고 있었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올 때는 이제 박헌영 과장이 주로 모시고 오든지 고영태 상무가 이제 가끔씩 모시고 오고 그랬습니다. 그랬군요. 네네. 검찰의 수사 결과를 거듭 밝혔지만 좀 아직도 태블릿 PC가 최순실 소유가 아니다. 그리고 조작됐다 이런 얘기들이 일부 세력에 의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노광일 씨가 아시는 분들 중에도 예를 들면 이제 그런 가짜 뉴스들이 나오면 얘기해주고 걱정해주는 분들도 있다고 들었는데 이런 현상에 대해서는 어떻게 받아들이십니까? 저는 저 사람들은 어떠한 과학적인 근거나 진실도 저는 안 믿는다고 생각합니다. 예. 오직 정치적인 입장이나 이해관계 때문에 뭐 어떤 지금 당장 뭐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은 심정이 아닌가 생각되는데요. 예. 그래서 어떻게 해서라도 어떤 막다른 골목에서 벗어나고 싶은 심정으로 그런 거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예. 일부에선 우리 노광일 씨를 의인이라고 표현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어떻게 받아들이십니까? 그건 너무 가찬이고요. 예. 저는 그냥 우연치 않게 어떤 이렇게 하게 됐는데 정말 우연치 않은 게 이렇게 큰 건으로 크게 돼서 예. 정말 뭐 벅차고 감격스럽죠. 예. 예. 그리고 제가 뭐 촛불 집회도 23회 중 한 2회는 불참하고 다 참여했습니다. 그렇습니까? 예. 네네네. 그래서 심정이 굉장히 좀 특별하셨을 것 같습니다. 예, 당시에 진짜 보람되고 희망이 생겨서 모든 우리 촛불 시민들이나 이렇게 JTBC에게 보도를 잘해줘서 감사할 따름이었었죠. 예. 저희들도 감사드리겠습니다. 예. 모처럼 처음으로 인터뷰를 했습니다. 노광일 씨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네. 자, 태블릿 PC 보도가 나간 뒤에 바로 그 주말 서울 광화문 광장에선 첫 번째 촛불 집회가 열렸죠. 올 봄까지 모두 23번의 촛불이 타오른 사이에 헌법재판소의 탄핵 선고가 있었고 촛불 민심은 새로운 세상을 열었습니다. 오는 29일 일요일은 첫 번째 촛불이 타오른 지 꼭 1년이 되는 날이기도 하죠. 시민들은 지난 1년을 어떻게 기억을 할까요? 이선화 기자가 만나봤습니다. 광화문 광장을 가득 채운 촛불들. 그리고 그 촛불을 꼭 쥔 두 손. 모두 22번의 토요일을 광장에서 보냈던 허영진 씨는 매 집회마다 현장에 나온 시민들의 모습을 기록했습니다. 1차 촛불 집회 청계광장에서 열린 건데요. 이때 이게 나라냐 그 문구가 딱 있고 그 무대 위에 어린애들 맑은 눈망울을 가진 애들이 촛불을 들고 있는데 맞다. 저 어린애들이 살아갈 앞으로 장래이기 때문에 아이들이 살다 갈 세상은 달라야 한다는 생각에 궂은 날씨에도 광장으로 향했습니다. 최순실 태블릿 PC 그 사건으로 시작된 그 국정농단 그 실체를 좀 밝히고 싶은 국민들의 염원이 많았잖아요. 거기에 특히 또 겨울에는 이 발가락이 다 얼어갖고 마비가 와서 제대로 걷지도 못할 때도 있었지만 처음엔 호기심에 혼자 참여했던 서민석 씨는 나중엔 늘 가족과 친구가 함께했습니다. 꺼진 촛불도 있었거든요. 그 촛불을 자신의 촛불과 이렇게 바꿔주려는
사람들도 있었는데 자신의 손난로를 양보하고 자원봉사를 위해 전국에서 모여든 시민을 마주했던 순간들은 아직도 잊을 수가 없습니다. 서로 도와주려는 그런 모습들이 되게 감명 깊게 다가왔습니다. 그래서 그런 모습들이 저를 한층 더 이렇게 성숙시켜주는 그런 어떤 역사의 현장이었습니다. 이강훈 작가는 촛불 집회 당시 차벽을 꽃벽으로 만들었던 꽃 스티커를 제작했습니다. 촛불은 이미 지나간 과거가 아니라 앞으로도 항상 깨어있는 자세로 권력을 감시하는 동력이 돼야 한다고 말합니다. 승리의 경험이 모든 시민들에게 굉장히 어떤 값진 기억으로 남을 것 같고요. 그 악의 반대편에 있는 것이 항상 선이 아닐 수도 있다라는 어떤 그런 경계심은 여전히 가지고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촛불 1주년을 맞아 열리는 나의 촛불 사진전은 26일부터 한 달 동안 광화문 광장에서 열립니다. JTBC 이선아입니다. 네, 다음 소식입니다. 정부가 가계부채 종합 대책을 내놨습니다. 지난 8.2 부동산 대책이 다주택자의 투기를 막기 위한 거였다면 이번엔 다주택자의 대출 한도를 줄이는 게 핵심입니다. 빚을 내서 집을 여러 채 사는 이른바 갭 투자를 원천적으로 막겠다는 겁니다. 이태경 기자입니다. 정부가 이번에 꺼내든 투기 방지책은 총부채 상환 비율 DTI 축소입니다. DTI는 소득에 견져 신규 대출 한도를 정하는 수단으로 8.2 대책 때 서울의 투기 지역은 30에서 40% 수준으로 낮췄습니다. 그러나 재건축 단지를 중심으로 다시 집값이 들썩이자 다주택자의 DTI 비율을 더 낮추기로 한 겁니다. 1주택자도 기존 주택을 곧바로 팔지 않으면 다주택자와 같은 규제를 받습니다. 내년부터 신 DTI가 도입되면 지금과는 달리 다주택자가 집을 살 땐 전체 대출 한도에서 기존 주택담보대출을 뺀 나머지 금액만 대출받을 수 있습니다. 연봉 7천만 원인 다주택자가 서울 투기 지역에서 8억 원짜리 아파트를 살 땐 대출 한도가 6천만 원 이상 줄어듭니다. 내년 하반기엔 더 강한 규제인 총체적 상환 능력 비율 DSR이 시행됩니다. 무주택자나 1주택자도 새로 집을 살 땐 전체 대출 한도에서 신용대출, 자동차 할부금 등 기존의 모든 대출금을 뺀 나머지 금액만 대출받을 수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다주택자 규제 강화로 올해 말부터 가격을 낮춘 급매물이 나올 가능성이 큰 데다 내년 하반기 대출 규제가 전방위로 확산되는 점을 고려하면 실수요자의 경우 내년 상반기 내 집 마련을 고려할 만하다고 조언합니다. JTBC 이태경입니다. 네, 그런가 하면 빚을 갚기 어려운 한계 가구에 대한 지원은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소액 장기 연체자 40만여 명에 대해서는 빚을 감면해주고 은행권에서 실시했던 안심 전환 대출은 제2금융권으로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이주찬 기자입니다. 빚 갚을 능력이 부족한 가구는 모두 32만 가구. 이들이 보유한 빚은 94조 원에 달한다는 게 정부의 추산입니다. 이미 상환불능 판정을 받아 부실한 가계빚도 100조 원에 달합니다. 정부는 이 같은 취약 가구를 4개 그룹으로 나눠 맞춤 지원을 하기로 했습니다. 소액 연체 빚을 갚기 불가능한 40만 명에 대해서는 빚을 탕감해 새 출발할 기회를 주기로 했습니다. 금리 인상에 취약한 하우스푸어에 대한 대책도 나왔습니다. 주택담보대출을 받아 집을 샀지만 빚을 갚지 못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하우스푸어는 LH 등이 집을 사주는 대신 임대료를 내며 계속 살 수 있도록 할 예정입니다. 변동금리로 받은 대출을 비교적 낮은 이자의 장기고정금리 대출로 전환하는 안심전환 대출을 올 연말 제2금융권에서도 실시하기로 했습니다. 영세 자영업자를 지원하기 위한 방안도 나왔습니다. 올해 말부터 저신용 소상공인에게 최대 7천만 원까지 대출해주고 폐업한 자영업자가 사업을 재개하거나 취업했을 경우 3천만 원 이하의 국세 체납액은 면제해줍니다. 신혼부부 전세대출은 지원폭이 커졌습니다. 버팀목 대출 신혼부부 상품은 현재보다 대출 한도를 3천만 원까지 올리고 금리는 0.3%포인트 더 낮춥니다. JTBC 이주찬입니다. 네, 지난 7월 공사가 중단됐던 신고리 5,6호기가 오늘 자정부터 건설을 다시 시작합니다. 또 2038년까지 원전을 14기로 줄이겠다는 정부 발표도 나왔습니다. 탈원전 정책에 대한 강한 의지로 보이는데 신재생 에너지 확대 방안은 아직 부족하다는 지적입니다. 박소연 기자입니다.
종합 공정률 29.5%인 신고리 5,6호기의 공사를 오늘 자정부터 재개합니다. 원자로 경납 건물 등은 원자력 안전위원회의 안전성 검사를 거친 후 공사를 이어갑니다. 정부가 국무회의에서 공론화위원회의 권고안을 공식 의결한 겁니다. 대신 원전 허가 당시 제대로 평가가 안 된 원전 밀집에 따른 안전관리 대책을 2019년까지 마련하도록 한수원에 요구했습니다. 또 현재 규모 7로 정해진 내진 기준도 상향 조정하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신규 원전의 건설 계획도 모두 백지화했습니다. 신한울 3, 4호기 등 모두 6개입니다. 노후 원전 수명 연장 금지 등을 통해 원전은 단계적으로 감축하고 수명이 10년 연장된 월성 1호기도 조기에 폐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렇게 되면 원전은 2022년 28기를 정점으로 단계적으로 문을 닫으면서 2038년에 14기로 줄어듭니다. 원전의 단계적 감축에 따른 빈자리는 신재생에너지 확대로 채울 예정입니다. 하지만 오늘 발표에서도 신재생에너지를 어떻게 늘릴지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JTBC 박소윤입니다. 핵포기를 전제로 한 대화에는 응하지 않겠다. 러시아를 방문 중인 최선희 북한 외무성 북미국장의 인터뷰를 뉴스룸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네, 그런데 최 국장이 현재 강연에서 미국과 직접 대화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고 일본 언론이 보도했습니다. 윤서령 특파원입니다. 최선희 북한 북미국장이 러시아 상트페테르부르크 대학 강연에서 미국과 직접 대화하고 있다고 말했다고 일본 TV 아사히가 보도했습니다. 이 매체는 이날 강연에 참석했던 학생의 인터뷰를 인용했습니다. There's this sort of understanding that there isn't a dialogue, but there really is. Oh, so a very open one. I should say that there is an open dialogue with USA, right? Yeah, absolutely. 북미 간 대화가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있다고 했다는 겁니다. 보도가 맞다면 북미 간 대화가 시도되고 있다는 외교가의 관측을 확인한 셈입니다. 앞서 틸러슨 미 국무장관은 지난달 말 중국 방문 당시 북한과 두세 개의 대화 채널을 열어두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러시아 방문 기간 최 국장은 미국에 대한 압박도 병행했습니다. 우리가 문제시하는 것은 미국이 대조선 군사 위협입니다. 또 핵 위협. 우리에게 도발을 걸어오는 이상에는 우리는 피하지 않겠다는 거. 이게 우리 입장입니다. 북미 간의 물밑 대화 사실을 흘려 한반도 긴장의 책임을 미국에 돌리려는 전략적 행보라는 분석이 나옵니다. 도쿄에서 JTBC 윤서령입니다. 중국이 집단 지도 체제를 넘어 시진핑 1인 체제에 막을 올렸습니다. 시진핑 사상, 그러니까 자신의 이름이 들어간 사상을 중국 공산당 헌법에 올렸습니다. 마오쩌둥급의 권위를 확보했다는 평가입니다. 신경진 특파원입니다. 中国共产党第19次全国代表大会胜利闭幕。 시진핑 주석이 자신의 이름이 들어간 시진핑 신시대 중국 특색 사회주의 사상을 당의 최고 규범인 당장에 넣는 데 성공했습니다. 마오쩌둥 사상 덩샤오핑 이론에 이어 자신의 이름이 들어간 이념을 가진 지도자가 됐습니다. 보통 사상이 이론보다 앞서는 걸 감안하면 마오의 반열로 상승했다는 분석이 가능합니다. 당대표 2280명은 이날 시진핑 인맥이 대거 포함된 204명의 19기 중앙위원을 선출했습니다. 시 주석이 군 통수권과 이념적 권위에 이어 인적 기반까지 갖춘 겁니다. 강철같이 강한 당을 만들라는 명령입니다. 2020년 군 기계화 실현, 2050년 미군을 넘어서는 인류군대 선언에 이어 정치, 사회 전 부분에서 1인 체제의 개막입니다. 시진핑은 마오쩌둥에 이어 생전에 자신의 이름을 당헌법에 올린 두 번째 지도자가 됐습니다. 강력한 이념적 권위를 바탕으로 글로벌 강국 건설에 착수할 탄탄한 기반을 확보했다는 평가입니다. 베이징에서 JTBC 신경진입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과 친박계 핵심을 출당시키려는 자유한국당 지도부의 시도가 당초 예상보다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조용하던 친박계가 하나둘 힘을 모으더니 이젠 표 대결로 출당 결정을 뒤집으려는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이럴 경우 홍준표 대표의 자리까지 위협받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송지혜 기자입니다.
홍준표 대표는 다음 달 초 당 최고위원 회의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 제명을 확정할 방침입니다. 윤리위원회 결정만 있어도 제명이 가능하지만 법적, 정치적 논란을 피하기 위해 최고위 논의를 거치기로 한 겁니다. 하지만 친박계는 최고위가 단순히 논의만 해선 안 되고 의결 절차를 밟아야 한다는 목소리를 내기 시작했습니다. 친박계와 비박계가 엇비슷한 최고위 구성을 염두에 두고 승부수를 띄우는 분위기인 겁니다. 실제로 친박계는 출당안이 부결되면 홍 대표가 물러나야 한다는 조건까지 덧붙이고 있습니다. 친박계 핵심 서청원, 최경환 의원의 제명을 놓고서도 큰 진통이 예상됩니다. 현역 의원인 만큼 의원총회에서 재적 의원 3분의 2가 찬성해야 제명이 가능한데 당장 의총 개회권을 쥔 정우택 원내대표부터 비판적 의견을 밝혔기 때문입니다. 홍준표 대표가 당을 장악하기 위한 소위 영어로 하면 베팅을 한 게 아니냐. 이에 따라 방미중인 홍 대표가 귀국하는 28일 이후 친박계 출당을 둘러싼 한국당 내부의 충돌 사태는 불가피할 전망입니다. JTBC 송지혜입니다. 네, 어제 뉴스룸에서 부산대병원의 전공의 폭행 사건을 전해드렸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병원에서 대리 수술이 있었다는 의혹까지 나왔습니다. 반복되는 전공의 폭행 사건에 꿈쩍 않던 복지부도 문제가 된 병원들을 강력하게 처벌하기로 했습니다. 첫 징계대학은 전북대병원입니다. 이정엽 기자입니다. 오늘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국정감사는 부산대학교에서 열렸습니다. 증인으로 나온 부산대 병원장에게 병원 내 폭행 사건 관련 질문이 쏟아졌습니다. 여기에 대리수술 의혹까지 불거졌습니다. 부산대학교 병원에서 대리수술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는 사실도 알고 계십니까? 전공의 폭행 사건이 있었던 정형외과의 한 교수가 출장을 간 날에도 수술 기록이 남아있고 외래 진료와 수술이 동시에 진행된 기록도 있다는 겁니다. 병원장도 결국 시인했습니다. 일부 건이 있다고 제가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간 대학병원 내 전공의 폭행 사건에 대해 무대응으로 일관하던 복지부도 결국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먼저 지난 7월 전공의 폭행 사태가 불거진 전북대 병원에 대해 전공의 모집 중단이란 중징계를 내렸습니다. 앞으로 2년간 폭행이 발생했던 정형외과는 전공의를 뽑을 수 없습니다. 대학병원의 전체 인턴 정원도 5% 감원됩니다. 복지부는 이번에 폭행과 대리수술 의혹이 불거진 부산대병원을 포함해 다른 5개 병원에 대해서도 불법 행위가 확인되면 중징계할 방침입니다. JTBC 이정엽입니다. 네, 오늘 오후 1시 45분쯤 울산 석유화학공단 내 롯데케미칼 울산 공장에 불이 났습니다. 노동자 10명이 연기를 마시거나 화상을 입고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공장 전기실에서 6,500볼트의 전기를 공급하는 배전 설비 보수 작업을 하던 중 폭발이 일었고 이어 화재가 발생했지만 자체 소방대에 의해 6분 만에 진화됐습니다. 피해자 가운데 5명이 중상을 입었는데 일부는 화상이 심해 서울의 화상 전문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강원도 동해에서 특수학교를 짓기 위한 사업 설명회가 찬반 주민들의 충돌 끝에 무산됐습니다. 네, 무대를 점거한 반대 측 주민들이 설명회 진행을 막고 찬성 측 주민들을 행사장 밖으로 몰아내는 과정에서 고성과 몸싸움이 오갔습니다. 강원도 교육청은 현재 중단돼 있는 공사를 다음 달부터 재개하겠다고 밝혔지만 반대 측 주민들이 강하게 맞서고 있어 추가 마찰도 우려됩니다. 네, 평창 동계올림픽을 밝힐 성화가 오늘 저녁 그리스 올림피아에서 채화됐습니다. 성화는 일주일 동안 그리스를 돌고 나서 다음 달 1일에 우리나라로 들어옵니다. 온누리 기자입니다. 올림피아 헤라 신전에서 열린 성화 채화식은 장엄하게 거행됐습니다. 첫 번째 성화 주자는 관례에 따라 그리스 선수가 나섰습니다. 이어 박지성에게 전달된 성화는 일주일간 그리스를 돌고 우리나라로 들어옵니다. 성화는 다음 달 1일부터 101일 동안 전국 17개 시도 곳곳을 돌게 됩니다. 올림픽의 해를 뜻하는 2018km 구간을 남북한 인구수를 상징하는 7,500명이 들고 뜁니다. 첫 봉송지인 제주도에선 수중 로봇 크랩스터가,
서울 광화문에선 어가 행렬이 성화를 나르는 이색 행사도 열릴 예정입니다. 지금처럼 성화를 들고 개회식장까지 뛰는 이벤트는 1936년 베를린 올림픽이 처음이었습니다. 국내에서 성화 릴레이가 펼쳐지는 건 1988년 서울 올림픽 이후 30년 만입니다. 평창 올림픽 성화 봉송 주제가인 Let Everyone Shine은 가수 인순이가 불렀습니다. 내년 2월 9일 마지막 봉송이 끝나면 성화는 평창 개회식장의 성화대에 점화됩니다. JTBC 온누리입니다. 네, 수도권의 한 공원에 좀처럼 보기 어려운 가을꽃이 피었습니다. 여기까진 좋았습니다. 그런데 불과 한 달 만에 꽃들은 밟히고 쓰러지고 아예 꽃밭 사이로 새길이 났습니다. 문제는 사진이었습니다. 밀착 카메라 김도훈 기자입니다. 도로 양 갓길이 불법 주정차 차량들로 가득합니다. 공원 진입로 주변은 주차장으로 들어가는 차량과 사람들이 한데 뒤엉켰고 맞은편 도로에는 신호를 기다리는 차량 행렬이 끝이 보이지 않습니다. 면적 12만 4천 제곱미터, 축구장 17개가 넘는 규모의 경기도 양주 체험관광동원에는 1,000만 송이가 넘는 다양한 꽃들이 모여 있습니다. 그중에서도 가장 많은 관람객들의 발길이 머무는 곳은 분홍빛 물결이 장관을 이루는 핑크뮬리 군락지입니다. 서양 억새의 일종인 핑크뮬리입니다. 마치 분홍색 구름이 눈앞에 떠 있는 것처럼 신비로운 색감에 이렇게 바람이 불 때면 몽환적인 분위기를 연출하는 게 특징인데요. 최근 이곳 핑크뮬리 군락지에서 촬영한 사진이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에서 인기를 끌면서 주말에만 하루 관람객 7만 명이 몰려들 만큼 사진 명소로 각광받고 있습니다. 그동안 제주도와 부산, 경주 등지에서만 볼 수 있었지만 올해 처음으로 이곳에 선보이면서 수도권 유일한 핑크뮬리 군락지로 유명세를 탔습니다. 매년 9월부터 10월 말까지만 분홍빛이 절정을 이루는 탓에 가족과 친구, 연인과 함께 나온 관람객들은 핑크뮬리를 배경으로 저마다 사진을 남기느라 여념이 없습니다. 남녀노소 가릴 것 없이 꽃밭에 들어간 관람객들은 꽃 사이에 눈높이를 맞춰 앉거나 아예 반쯤 뒤로 드러누워 포즈를 잡기도 합니다. 관찰 카메라로 지켜봤더니 군락지 곳곳을 누비며 사진을 찍는 관람객들이 지나간 자리마다 꺾이고 베인 듯 옆으로 쓰러진 흔적이 남습니다. 핑크뮬리 군락지 안에는 이렇게 관람객들을 위해 산책로가 조성이 돼 있습니다. 과연 안쪽 상황은 어떨지 한번 들어가서 살펴보겠습니다. 안쪽으로 한 5m쯤 들어와 봤는데요. 이쪽에는 아예 짓밟혀서 맨땅이 된 곳이 눈에 띕니다. 조금 더 한번 안쪽으로 더 들어가 볼까요? 한 10m쯤 뒤쪽으로 한번 와봤는데요. 이 안쪽으로 한번 보시면 반쯤 꺾이고 짓눌린 채 누워있는 핑크뮬리를 볼 수 있습니다. 모두 사진 명당을 찾기 위해서 관람객들이 안으로 들어가면서 생겨난 것들입니다. 지난달 말 가을 꽃축제가 끝난 지 불과 한 달여 만에 벌어진 일입니다. 시민들이 막 들어가가지고 제가 가서 몇 번 얘기해도 얘기 안 되더라고요. 제발 들어가지 말라고 사람까지 하고 막 그러고 그랬어요. 많이 희생이 됐어요. 사람들이 다 망쳐나가지고. 꽃밭 안에서 사진을 찍는 사람 한 100여 명 안팎. 들어가는 이유도 각양각색입니다. 사람들이 많이 들어가가지고 들어가서 엄청 꽃이 있다니까 좀 더 가까이서 찍고 싶어서. 몰려드는 관람객의 주차 관리에만 매달리다 보니 정작 화단 관리는 엄두도 못 내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다 밟혀서 그런 거라고 봐야 되는 게 맞는 거예요, 그건? 아, 그렇죠. 예. 아니, 거의 뭐, 제가 보기에는 관상 가치가 없죠, 현재 상태에서는. 다른 군락지도 상황은 비슷합니다. 출입금지 팻말과 함께 줄도 쳐놓았지만 개의치 않고 꽃바단을 넘어다닙니다. 상태는 괜찮아. 이뻤죠. 이 상태가 아니었죠. 계속 보시니까 이게 어떻게 통제가 안 되고. 아예 사람들에게 짓밟힌 꽃밭 가운데로 새로운 길이 생긴 곳도 있습니다. 멋진 풍경이 담긴 내 모습을 간직하고 싶은 마음은 누구나 마찬가지일 겁니다. 나 아닌 다른 사람을 배려하지 못하면서 결국 이곳은 한 달여 만에 훼손된 채 제 모습을 잃게 됐습니다. 밀착 카메라 김도훈입니다.
뉴스룸의 앵커 브리핑. 오늘은 어둠이 낮게 깔린 이곳 광화문 광장에서 시작합니다. 계절이 지나가는 하늘에는 가을로 가득 차 있고 나는 아무런 걱정도 없이 가을 속 별들을 다 헤일 듯합니다. 어느새 우리는 가을의 한복판에 서 있습니다. 지구가 속한 은하계에는 무려 1000억 개의 크고 작은 별이 있다지만 그 별들은 우리와는 너무나 멀리 떨어져 있기에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있는 별의 수는 고작 3000여 개에 불과합니다. 그러나 별은 언제나 자신이 있어야 할 자리를 알고 있습니다. 계절에 따라 별자리는 달라지지만 그것은 별이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지구가 움직이는 것일 뿐 별은 언제나 자신이 있어야 할 자리를 지키고 있는 것이죠. 1년 전 바로 오늘 저희 JTBC가 문제의 그 태블릿을 처음 세상에 꺼내놓았을 때 우리는 함께 그 별들을 보았습니다. 평소엔 태양빛에 가려 보이지 않았지만 늘 그 자리에 있었던 별들은 각자의 소망을 품은 빛으로 이곳 광장에 모여들었습니다. 어쩔 수 없었기 때문, 도무지 참을 수가 없었기 때문, 더 이상 가만히 있을 수 없었기 때문, 시인의 말처럼 저마다의 사연과 저마다의 소망을 품은 사람들은 함께 모여서 어두움을 몰아내고자 했고 그 밝음과 밝음이 모여서 마치 나처럼 환한 밤을 만들어냈던 광장의 기적. 돌이켜보면 태블릿 PC는 그저 시작에 불과했으며 세상을 바꾸어낸 것은 전 세계를 놀라게 한 시민의 품격이었습니다. 그것은 지난했던 겨울과 봄, 마치 자욱했던 미세먼지처럼 우리의 미래는 불투명했지만 침몰하지 않는 진실에 대한 믿음이 있었기에 가능한 일이기도 했습니다. 바로 광장의 이 자리에서 어느 시민이 말했던 것처럼 영혼이 깨어있고 싶어서 물 한 잔도 마시지 않았다던 그 절실함이 우리를 여기까지 오게 했습니다. 이제 1년, 아직 갈 길은 멀어 보이지만 계절이 지나가는 하늘엔 가을로 가득 차 있고 우리는 아무런 걱정도 없이 가을 속 별들을 다 헤일 듯합니다. 오늘의 앵커 브리핑이었습니다. 예, 지난 1년 시청자 여러분들과 함께 헤쳐왔던 것 같습니다. 감사의 인사도 드립니다. 비하인드 뉴스를 시작하겠습니다. 정치부 박성태 기자가 나와 있습니다. 자, 오늘 첫 키워드 열 텐데 이것도 사실은 탄핵 정국과 연관된 키워드라면서요? 예, 그렇습니다. 사실 지난 1년 전부터 많이 나왔던 얘기인데요. 1년을 되돌아본다는 의미에서 정리를 해봤습니다. 첫 번째 키워드는 우주는 수로 이루어졌답니다. 오늘이 태블릿 PC 보도 1년인데요. 사실 저 말은 고대 그리스 철학자인 피타고라스가 한 말인데 사실 보도 이후에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 전까지 질서 있는 숫자가 나타나기도 했습니다. 당시에 크게 회자가 됐고요. 한번 되짚어보면 먼저 1은 지난해 12월 9일 탄핵소추안 표결 당시에 표결 불참자입니다. 당시 최경환 의원이 불참을 했고요. 그다음에 234명이 찬성을 했고요. 56명이 반대를 했습니다. 그래서 6까지 쭉 연결됐고요. 사실 여기까지만 해도 좀 희한하긴 했죠.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당시 무효표가 7입니다. 그럼 8은 어떤 숫자냐? 본회의에 탄핵소추안이 보고된 게 8일이고 또 헌재에서 탄핵을 결정할 때 재판관 숫자도 8입니다. 그리고 본회의에서 탄핵소추안을 의결한 날짜가 바로 12월 9일입니다. 이때까지가 한 1에서 9까지가 다 연결이 됐고요. 몇 달 뒤에 또 질서 있는 숫자가 나타나는데 탄핵소추안을 올려서 헌법재판소가 탄핵 결정한 날짜가 3월 10일이고요. 그 시각은 11시입니다. 그리고
그럼 12 숫자는 어디 있냐라는 의문이 그때부터 돌았었는데 박근혜 전 대통령이 청와대에서 퇴거한 날이 12일이고 당시 헌법재판소의 이정미 권한대행이 탄핵 결정문 주요 요지를 읽을 때 국민이란 말이 12번 나옵니다. 뭐 좀 꿰맞췄다 이런 얘기가 나올 수도 있긴 하지만 여태까지 저렇게 또 숫자가 맞아 들어간 적도 별로 없었기 때문에 별로가 아니라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많이 인구에 이렇게 회자되기도 했습니다. 지금 다시 보니까 또 역시 좀 희한하다 이런 생각도 들긴 듭니다. 자, 근데 사실은 그 당시에 박 전 대통령의 탄핵은 세월호 인양과도 많이 연관이 또 있어서 그것도 많이 또 얘기가 됐습니다. 사실은 사람들이 무슨 까닭이나 연고가 이렇게 있는 것 아니냐라고 많이 의아했는데요. 세월호 7시간 반은 사실 박 전 대통령이 국민의 신뢰를 잇는 결정적인 계기가 됐었습니다. 탄핵 이후에도 세월호와 연관된 일들이 일어나는데 박근혜 전 대통령이 탄핵된 뒤에 검찰에 소환돼서 불려간 날이 3월 21일이고요. 그 다음 날인 3월 22일, 그러니까 3년 가까이 진도 바다 밑에 있던 세월호가 인양이 시작이 됐습니다. 그리고 3월 31일 날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이 결정됐고요. 그리고 같은 날 세월호가 목포 신항에 돌아옵니다. 그래서 당시에 박 전 대통령이 가자, 세월호가 나왔다라는 말이 나왔었고요. 그리고 또 하나 의미 있는 게 세월호 참사가 발생된 게 2014년 4월 16일인데 최근 결정된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구속기간 만료일은 내년 4월 16일입니다. 그렇죠. 사실 뭐 이렇게 우연히 숫자가 많이 맞아떨어지긴 하지만 이게 뭐 과학적 근거가 있는 건 당연히 아닌데. 그렇습니다. 박 전 대통령은 평소에 우주의 기운을 강조했습니다. 그러니까 뭔가 정말 열심히 간절히 원하면 우주가 도와준다 이런 식이었는데요. 유명한 말이 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우주의 기운이 그래서 우주의 기운이 숫자를 만들어냈다라는 해석은 있지만 과학적 근거는 전혀 없습니다. 다만 그만큼 박 전 대통령의 탄핵과 법적 처벌이 필연적이다라는 사람들의 생각이 숫자의 질서를 만들어냈다는 해석입니다. 그렇게 정리를 하면 깔끔하게 정리가 되는 것 같습니다. 두 번째 키워드는요? 두 번째 키워드는 정미용을 고발합니다. 실제로 고발했죠? 그렇습니다. 며칠 전에 고발이 됐는데요. 경찰이 고발인을 조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래서 실제 수사가 이루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지난 1일 대한애국당의 정미용 씨가 페이스북에 올린 글을 잠깐 보면 청와대 김정숙 여사를 지칭을 해서 넉 달도 안 돼서 옷값만 수억을 쓰는 사치라고 비난을 했고요. 또 살이나 좀 빼시길이라며 인신공격까지 했습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 한 시민단체 대표가 옷값만 수억을 쓴다는 것은 허위사실 유포에 대한 명예훼손이라고 했고 그다음에 살이나 좀 빼라는 건 성희롱이라면서 경찰에 고발을 했는데 실제 경찰이 이제 조사에 들어가는 겁니다. 눈길을 끄는 건 고발인입니다. 고발 단체는 애국국민운동 대연합의 오천도 대표인데요. 시민단체 이름에 애국이 들어가 있어서 이른바 애국단체끼리의 내분이 아니냐 이런 해석이 있었는데 제가 그래서 오늘 직접 통화를 했는데 오 대표하고 그렇습니다. 오 대표는 나는 일반적인 애국단체들과 다르다. 진정한 보수단체라고 얘기를 했고요. 애국이란 이름을 관제단체 데모들이 써서 짜증이 난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이분은 분명 본인도 보수 진영에 속한 사람은 맞는데 일반적으로 이렇게 뭐 친박 쪽하고는 좀 결을 달리한다 이렇게 받아들이면 되는 겁니까? 몇 년 전만 해도 관제 데모 단체였던 어버이연합의 추선희 사무총장과도 같이 활동을 했었는데 추 사무총장이 이상한 쪽으로 가자 그다음부터 멀리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뭐 또 추 사무총장은 본인이 이상한 쪽으로 갔다고 생각하지 않을 수도 있으니까. 오 대표의 주장입니다. 그렇습니까? 옮긴 거군요. 수억 원의 옷값이라고 하는데 혹시 뭐 그 근거는 됐습니까? 왜냐하면 이거 뭐 또 수사를 받으려면 얘기를 해야 될 텐데. 이미 그 정미용 씨의 페이스북 글은 많이 회자가 됐었고 극우단체나 다른 특정 사이트에서 많이 옮겨갔었는데 당시에도 근거를 대라는 목소리가 높았지만 근거는 된 적이 없습니다. 대신 청와대가 정 씨의 이런 주장이 많이 회자가 되자 카드뉴스라는 형식을 통해서 좀 얘기를 했는데요. 김정숙 여사가 옷값은 옷은 홈쇼핑에서 구입하기도 하고
수선에서도 있는다. 예. 이런 식으로 우회적으로 설명을 했습니다. 근데 정명 씨는 이전에도 명예훼손 혐의로 고발 또는 고소되고 실제 배상 판결을 받은 적도 꽤 있는데요. 예. 몇 달 전만 해도 민족문제연구소가 기사를 날조했다라는 식으로 이 트윗을 리트윗했다가 그러니까 재전송을 했다가 예. 벌금 30만 원의 판결을 받았습니다. 1심에서 받았고요. 트윗도 사실은 이게 공연성, 그러니까 여러 군데 이렇게 배포하는 것이기 때문에 걸리려면 걸린다 이런 얘기죠. 예, 그렇습니다. 예. 당시 재판부는 정미용 씨가 전직 아나운서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많이 믿을 수 있기 때문에 훨씬 더 처벌을 중하게 해야 한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예. 그리고 이전에도 모 구청장을 종북이라고 했다가 800만 원 배상 판결을 받기도 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마지막 키워드 열어볼까요? 네, 세 번째 키워드는 선서를 하지 않았다입니다. 오늘 뭐 화제가 되더군요. 예, 그렇습니다. 오늘 조윤선 전 문체부 장관의 위증죄 항소심 재판이 있었는데요. 여기에서 조 전 장관의 변호인들의 주장입니다. 예. 변호인들은 지난해 10월 13일 당시 국감이 있었는데 국감에서 선서를 하지 않아서 선서 없이 한 증언은 위증죄가 아니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실제로 안 했습니까? 10월 13일 국감에서는 선서를 하지 않았습니다. 예. 그런데 국회 속기록을 보면 그 전 담당 상임위가 이제 문방인데 그 전 국감에서 선서를 했습니다. 예. 당시에 유성엽 상임위원장이 10월 13일로 예정된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종합감사에서도 선서가 법적 효력이 미친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라고 국회 속기록에 나와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9월 27일 국감에서 선서를 한 번 했으니 10월 13일 선서는 안 해도 효력이 미친다라고 국회 상임위원장이 얘기를 한 겁니다. 아, 그게 어떤 법적 근거가 있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예. 미리 고지를 했기 때문에 효력이 있는 거고요. 당시 9월 27일 국감에서 조윤선 장관 당시 장관이 예. 선서를 했습니다.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예. 선서 본인은 만일 진술이나 서면 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맹서합니다. 2016년 9월 27일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조윤선. 예. 9월 국감에서 저렇게 선서를 했고 당시 상임위원장이 이 선서는 10월 국감에도 효력이 있다라고 했기 때문에 효력이 있다는 게 특검 측의 반박이었습니다. 예. 그런데 앞으로는 매번 다 받아야 되긴 하겠군요. 이런 상황이 발생을 하면. 이렇게 따지고 들면 다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될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박성태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수고했습니다. 예. 네, 내일 전국이 맑겠습니다. 아침엔 쌀쌀하고 낮에는 기온이 20도 가까이로 오르면서 일교차가 크겠습니다. 예. 자, 오늘 소셜 라이브가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오늘 화요일이기 때문에 원래 없는 날입니다만은 오늘이 또 저희들이 보도해드린 것처럼 태블릿 PC 보도 1년이어서 그 당시에 취재부장, 그러니까 사회 2부장이었습니다. 전진배 부장이 책임자였죠. 취재 책임자였는데 오늘 소셜 라이브에 직접 나와서 그 당시 얘기를 취재 기자들과 함께 할 예정입니다. 오늘 출연 인원이 좀 많아 보입니다. 여러 가지 얘기들이 나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함께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저희들은 내일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